자, 이번 코스에서는 그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엔지니어라면 이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실험 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부터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하루짜리 코스이긴 하지만 이 실험 계획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실무적으로 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 실험계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목차를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험계법의 기본적인 개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실험계법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요인배치법인데요. 이 요인배치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여러 개의 반응인자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반응인자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추적할 수 있을까? 다중반응인자 실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네 번째로는 중시합성 계획법이라고 하는 그 RSM 디자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박스뱅킹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이 박스뱅킹 디자인도 RSM의 한 가지 형태의 실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운다라면 그 기초 실험 계획법에 그 여러분들이 더 여러 가지 그 테마들을 하나씩은 다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인 배치법에서 사실은 완전 요인 배치법과 부분 배치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배치법은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전 요인 배치법보다 이 부분 배치법이 조금 내용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실력이 좀 쌓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분 배치법은 다음 단계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실험계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배우면서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계법의 기초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 분산 분석 쪽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오지 않았다라면 앞에서 다시 한번 분산 분석법을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분산 분석법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실험계법 쪽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산 분석법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실험계법 온다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 분산 분석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 피셔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1920년대에 바로 이 사람이 그 실험에 관련된 그 논문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실험계법의 기초 이론인 분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2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한 100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론이 탄탄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시대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 뭐 이런 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 이런 통계 분석에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눈다면 실험계획법 쪽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통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빅데이터로 갈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그게 실험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실험에 관련된 분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스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 아래 피처에 의해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뭐 배우려고 하는 요인배치법이라든가 또는 뭐 중시합성계획법, 박스뱅킹 디자인 이런 걸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분산분석이라고 하는 실험계획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산분석 이론을 만든 것이고 그 이론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험할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실험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즉, 그 피셔 영향을 받은 후대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뭐 코크란이라는 사람도 있고 프랭크 에치도 있고 또는 뭐 조지 박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걸 더 이제 발전시키게 되겠죠. 일례로 이 조지 박스 같은 사람도 그 원래는 그 영국군 장교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과정에서 이 실험계획법에 관련된 많은 이론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다면은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실험계획법에 관련된 것이 이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80년대 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실험계획법을 배우기 위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블락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랜덤하게 해야 된다. 즉 실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랜덤하게 임의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 정해진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랜덤하게 순서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복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레플리케이션과 우리가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실험을 해야 된다. 실험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블락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락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실험에는 실험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블럭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블럭 인자를 고려해서 실험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락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설명할 중에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진도를 나간 다음에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랜더마이제이션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요인배치법의 기본적인 개요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 왜 실험을 랜덤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더마이제이션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레플리케이션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20대 그 초반에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빵집이라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그 파리바게트 뭐 그런 그 프랜차이즈 빵집이 아니고 그냥 시장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빵집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런 빵집에 일하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왠지 이제 빵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커피만 마실 것 같고 뭔가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일도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빵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늦게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이 아침에 대개 몇 시에 출근하냐면 대개 5시 반에 출근합니다. 퇴근은 몇 시에 하느냐? 퇴근은 대개 2시 가까이 돼서 퇴근합니다. 오후 2시가 아니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만든 빵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한 노래방보다 더 늦게까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 빵집 주인이 그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는 빵이 뭘까요? 모닝빵?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빵은 바로 식빵을 만들게 되는데요. 왜 식빵을 맨 처음 만들게 되냐면, 일단 식빵을 만들어야지만 그 만든 식빵을 가지고 뭐 토스트라든가 그런 나머지 또 빵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식빵을 만드는 걸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자면, 식빵을 만들기 위해선 식빵 그 틀에 해당하는 어떤 철로 만든 그 왁구 틀이 있는데요. 그 틀에다가 이제 반죽을 해서 집어넣고 오븐에다 굽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식빵을 잘 보시면 토스트 식빵 같은 경우는 네모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이 옥수수 식빵 같은 거면 이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죠. 왜 이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냐면, 이게 반죽을 세 덩어리를 따로따로 그 왁구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달라가지고 볼록볼록 이렇게 생김새가 그렇게 생깁니다. 자, 제가 좋은 식빵을 고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좋은 식빵은 손으로 이렇게 쪽 쪼갰을 때 마치 그 참치처럼 또는 닭고기처럼 결이 있게 쪼개지는 식빵이 좋은 식빵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결이 있게 찢어지게 하려면 식빵을 반죽할 때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반죽을 해야지만 그런 그 결이 있는 식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딱 거기까지 배우고 왔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 반복 실험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식빵 얘기를 하냐면, 아침 일찍 그렇게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빵을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 먹는 뭐 소라빵이라든가 단팥빵이라든가 뭐 이런 소보로 이런 빵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무슨 샌드위치 먹는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오전에 식빵을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식빵을 만들 때 꽤 식빵을 많이 만듭니다. 오후 늦게까지 팔려고. 근데 오전도 안 돼가지고 식빵이 다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빵집 주인은 다른 빵 만드는 걸 중지하고 다시 또 식빵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식빵을 또 만들어서 오븐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침하고 똑같은 식빵 반죽을 한 다음에 오븐에 집어넣고 같은 온도로 세팅을 해서 빵을 굽겠죠. 그럼 아침에 구울 때나 점심 때 구울 때 똑같은 조건으로 식빵을 굽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어떤 그 조건의 실험을 하고 중간에 다른 조건의 실험을 한 다음에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실험을 우리가
반복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형태의 반복 실험을 영어로 re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replication과 상당히 흡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re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replication과 repetition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repetition이라고 하는 뭐냐? 그 빵집 주인이 아침에 그 식빵을 구울 때 그 큰 오븐에다가 식빵을 하나만 굽지는 않겠죠. 한 번 식빵을 구울 때 열 몇 개씩 한꺼번에 식빵을 굽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에서 여러 개의 어떤 그 랏을 흘려보는 것.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은 반복 관측, 레피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은 보통 반복 실험이라고 부르고 레피티션 같은 경우는 반복 관측 또는 반복 측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레플리케이션과 레피티션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레플리케이션은 한 번 실험을 하고 중간에 다른 조건의 실험을 한 다음에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또 해가지고 반복 실험하는 것. 이게 바로 레플리케이션이고 레피티션은 한 번 실험 세팅을 한 다음에 여러 개 샘플만 흘려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레피티션, 반복 관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레플리케이션을 하는지, 왜 레피티션을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할 때 이 분산 분석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했던 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검정 통계랑 F를 구하는 식이었는데 이 검정 통계랑 F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LI 민스퀘어가 오고 분자에 어떤 팩터의 민스퀘어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때 분모 쪽에는 LI 민스퀘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이것을 우리가 실험 오차라고 불렀습니다. 즉 분모 쪽에는 LI 민스퀘어가 구해져야지만 바로 이 F값을 구할 수 있고 F값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P값을 구할 수 있어서 어떤 실험인자가 반응인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반복 실험을 통해서 바로 그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인 민스퀘어 에라 민스퀘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즉 실험 오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어떤 실험인자가 반응인자 영향을 주는지 그 P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실험의 오차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고 실험의 오차를 추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P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인가? 자, 이 레피티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목욕탕이죠.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몸무게를 잴 때 그 저울에 한 번만 올라가도 되는데 대개 두 번, 세 번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몸을 못 믿어서예요? 아니면 저울을 못 믿어서예요? 바로 이처럼 어떤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레피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레피티션을 하느냐? 모든 계측기라고 하는 것은 뭘 갖냐면 측정 오차라고 하는 걸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측정을 했을 때는 측정 오차가 플러스 얼마가 될 수 있고 또 한 번 측정했을 때는 마이너스 얼마가 될 수 있는데 한 번만 측정한 다음에 그런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떤 때는 플러스,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그 제로로 수렴한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 관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 관측, 레피티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플리케이션과 레피티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블락킹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블락킹의 원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이제 배추를 키워서 먹고 사는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주 비옥한 황토 땅이 있고 또 그리고 비교적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모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땅에다가 그 배추를 심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업자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농부한테. 내가 만든 좋은 비료가 있는데 이 비료를 쓰면 배추가 엄청 튼실하게 잘 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귀가 얇은 농부가 그래? 그럼 그 비료를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와이프가 그 비료를 그냥 쓰면 되냐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써야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귀가 얇은 농부는 또 업자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맞아. 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써야지. 그냥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업자가 당연히 실험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자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하냐면 그 업체가 만든 새 비료는 황토 땅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농부가 옛날부터 써오던 그 옛날 비료는 모래 땅에다 뿌려서 배추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어떤 배추가 더 잘 자라겠어요? 당연히 황토 땅에 있는 배추들이 잘 자라겠죠.
그럼 황토 땅에 있는 배추가 잘 자라는 이유는 새 비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게 비료의 효과인지 아니면 땅의 효과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올바르게 실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을 반으로 갈라서 황토 땅에도 옛날 비료와 새 비료를, 그리고 모래 땅에도 옛날 비료와 새 비료를 두 가지를 다 써봐야지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바로 그 실험에서 우리가 반응인자, 즉 아웃풋을 이제 반응인자로 하니까 이 반응인자를 우리가 배추의 크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배추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비료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의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료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가 나 옛날 비료 쓸래 아니면 새 비료 쓸래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 이런 인자들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실험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반응인재, 근데 아무리 그게 농부 땅이라 할지라도 황토 땅에만 배추를 심고 모래 땅에는 배추를 안 심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처럼 영향은 주긴 영향을 주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인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자들을 우리가 흔히 블럭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인자 중에서 그 농부가 관심 있는 것은 어느 인자일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인자는 바로 실험 인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험 인자가 정말 반응 인자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블럭 인자의 영향을 고려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할 때 블럭 인자의 효과까지 고려해서 실험을 해라. 이걸 우리가 블럭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블럭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런 블럭 인자의 영향을 고려해서 실험을 해야지만 실험 인자의 올바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블럭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화 실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을 랜덤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진도를 조금 나간 다음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험 디자인의 종류가 되는데요. 실험 디자인 종류는 이제 크게 보면 요인 배치법 그리고 이제 반응 표현 분석법이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이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기초 실험계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물론 실험계법에 더 딥하게 가게 되면 더 많은 종류의 실험계법이 있지만 보통 이제 기초 실험계법에서는 크게 요인 배치법과 반응 표현 분석법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런데 요인 배치법에서는 또 이걸 브렉다운 시키면 완전 요인 배치법, 풀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분 배치법이라 불리우는 프랙셔널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랙셔널 팩토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들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마다도 이름이 좀 번역한 이름이 좀 다른데요. 부분 배치법 이렇게 쓰는 데도 있겠고, 또는 뭐 일부 시법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또는 부분 요인 실험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PB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랙킷 버먼의 약자가 되는데요. 이 PB 설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 디자인인데 이것도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실험 디자인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표현 분석법에는 중심합성 계획법, Central Composite Desig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박스 뱅킹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5가지의 세부 디자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완전 요인 배치법, 그리고 중심합성 계획법, 그리고 박스 뱅킹 디자인에 대해서 이번 그 기초 실험 계획법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험의 단계가 되는데요. 이제 실험을 나누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자를 선별하는 단계고, 두 번째가 특성화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최적화 단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자를 선별하는 단계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 분산 분석을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실험 인자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 인자에 영향을 주는 내가 관심 있는 인자 플러스 반응 인자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까지 다 같이 고려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실험 인자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 실험을 할 때는 사실 고려를 해야 될 실험 인자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는 그런 여러 개의 실험 인자들 중에서 어떤 실험 인자가 반응 인자에 영향을 주는가, 인자를 선별하는 목적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자를 선별하는 목적의 실험을 할 때는 바로 이 부분 배치법, 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거나 또는 PB 설계 같은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PB 설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기로는 실험 인자가 한 8개 이상일 때, 그럴 때는 이제 PB 설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성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인자 선별이 잘 되었다라면 이제 소수의 인자들이 이제 선별될 겁니다. 보통 뭐 4-5개 정도가 선별될 수 있는데 이런 선별된 인자를 가지고 이제 반응 인자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이 여기 기본적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 모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직선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인 관계를 따질 때는 실험의 수준을 이 수준, 즉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처럼 두 가지 조건을 갖는 그런 수준을 갖는 실험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특성화 단계에서는 이 수준의 완전 요인 배치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실제로 보면은 전체 실험의 제 생각에는 한 60-70% 정도를 바로 이 수준의 완전 요인 배치법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최적화 단계인데, 이 최적화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실험인자와 반응인자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직선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곡선의 관계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곡선의 관계까지 고려하려면 수준이 최소한 3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수준의 완전 요인 배치법을 하거나 또는 반응 표면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수준의 완전 요인 배치법은 실무적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하지 않아서 되게 우리가 이제 반응 표현 분석법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칫 오해를 여러분들 할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응 표현 분석법 같은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성화 단계인 이 수준의 완전 요인 배치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최적 조건을 대개는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의 완전 요인 배치법을 많이 쓰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RSM의 그런 반응 표면 분석법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실험이 한 20-30%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DOE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DOE 실시 절차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X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Y인자가 있습니다. X인자는 인풋에 해당하는 실험인자가 되겠고, Y라고 하는 것은 반응인자가 되는데요. 이 실험인자와 반응인자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실험인자, 즉 X인자를 먼저 결정하는 성향이 상당히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응인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하는 실험한다. 그러니까 반응인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인자를 뭘로 할 것인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응인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명확하고, 그러면서 이 반응인자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정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인자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반응인자가 하나일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실험의 조건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반응인자 말고 제품의 다른 특성인 그런 반응인자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반응인자는 좋아졌는데 다른 제품의 특성이 나빠졌다면 여러분들이 찾은 최적 조건을 진짜 최적 조건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반응인자가 최소한 기존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반응인자가 좋아져야지 그걸 최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 여러분들 것만 좋아진다면 그걸 최적 조건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반응인자가 하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반응인자가 있다면 그것들을까지 같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실험인자와 반응인자 결정이 되었다라면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데이터를 얻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